그리고 이제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SCM 생명과학에 대한 질문 주신 분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예. 상담 요청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 음, 레고캠 바이오를 이제 평단 48,000원에 들고 있고 SCM 생명과학을 평단 이제 4만 원 정도에 이제 들고 있다. 레고캠 바이오는 그러면 이제 플러스 건이네요. 예, 적지 않게 도합해가지고 한 3억 5천 이상 들고 계시는 한 4억 가까이 두 종목으로 들고 계신데 그 다음이 조금 제가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월까지 이 두 종목을 가져봐 볼 생각이고 이후에는 우주항공 섹터로 이동할 예정이다. 예, 그래서 10월이라는 딱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그때 이제 누리호 발사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우주항공 가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저게 이제 좀 그 뭐랄까 어려운 부분이죠. 10월 달에 이제 우주항공 섹터 호재가 있잖아요. 누리호 발사라는 거. 예, 국산화된 발사 처음으로 이제. 근데 이게 연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확실하진 않거든요. 워낙 이제 그 로켓 발사 같은 거는 그 연기나 이제 시점에 대한 부분이 확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연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때는 이미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기대 가치가 이제 막그 취소다 있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이벤트 일정이 있기 전에 이미 주가는 올라버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보통. 예.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 여기로 갈아탄다는 관점은 잘못하면 이제 꼭지 잡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볼 땐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바이오 종목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레고캠 바이오가 워낙 이제 검증된 기업이고 ADC 플랫폼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익스다 테라포틱스로부터 이제 확장된 계약까지 맺고 또 셀트론과 이제 어떻게 보면 연관된 그런 어떤 관계가 됐죠. 어쨌든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어떤 흐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다른 의견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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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석을 드렸는데요. 일단 세포치료제 관련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또 공장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유망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규모 자체도 이제 제가 볼 때는 3,700억이면 그렇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내재 가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평단 4만 원 대비해서 지금 3만 천 원이니까 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20%, 25%. 4만 원 정도면 요 정도에 사셨다 보면 되는 거네요. 저는 뭐 무난하게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막 거래 터지고 고점 찍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두 종목에 대해서는 괜찮은 관점 드리는데, 다만 이제 10월 달에 우주항공으로 갈아타겠다는 그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IS라는 종목도 이제 진단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기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면요.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 제작하며 2차 전지 전공정 관련된 설비, 기타 설비 등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삼성 자산 운용에서 6.8%나 들고 있네요. 그래서 정도 뭔가 좀 펀더멘털적인 어떤 그 요소를 좀 인정받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 운용사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어떤 자금을 좀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신뢰도가 좀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드라마틱하게 좀 좋아진다든지 그런 흐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장비 회사다 보니까 분명 이제
수주 산업이고 이게 뭐랄까 어떤 사이클을 좀 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뭐 소재라든지 그런 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이제 이 종목은 좀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관점에, 예, 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그런 관점에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뭐랄까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호도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뭐 장비 회사도 이제 몇 종목이 있죠, 상장된. 근데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저는 부담인 것 같아요. 예,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어떤 실적을 낸다기보다는 좀 사이클링 하거든지 한꺼번에 나오고 언제는 또 이제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2차 전지는 소재주 쪽에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10배 이렇게 올랐잖아요. 코로나 때 보시면 여기 코로나 때 2,000원, 최저가 2,000원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 1월 19일 날 최고점 2만 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텐베거 나온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 텐베거가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 예, 그리고 이제 기대 가치가 상당히 반영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만 원이었으면 이게 주식수가 거의 6천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1조가 넘는 규모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 실적에 있어가지고는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흐름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분기에도 매출은 22억? 이거 그래서 조금 리포트도 없어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코멘트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매수하고 싶진 않다. 예, 솔직한 마음으로. 예, 그런 어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좋은 종목, 안전된 종목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 텐베거가 지금 몇 개월 상간에 1년도 안 돼서 10배 튀어오르 가지고 이제 뭐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저는 접근하기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NHN이라는 종목도 이제 지난 주총 들어왔는데요. NHN은 이제 여러 이제 사업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잖아요. 한 게임 사업부가 이제 떨어져서 나왔는데, 지금 이 기업의 이제 큰 어떤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게 페이코라고 이제 그 페이 사업이죠. 예, 그게 이제 그래도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보다는 당연히 이제 규모가 훨씬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3, 4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규모의 페이다 보니까 뭐 결국은 카카오페이의 어떤 상장과 함께 그 가치에 대한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게임 사업 부분은 조금은 다른 기업보다는 기대 가치를 크게 받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고스트 오브 포커 뭐 이런 어떤, 예, 이런 어떤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장르 자체가 조금 기대 가치를 크게 받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AI 쪽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역량을 좀 높이려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 방향에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런 평가를 좀 오롯이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 회사이면서 뭐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이제 올라온 게 별로 안 되죠. 코로나 때 저점이 5만 1,800원이었는데 지금 7만 7천 원이면 뭐 단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에 비해서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기업에 비해서 훨씬 이제 오르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뭐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페이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고점 정도, 예, 요 정도 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밸류 수준은 그냥 뭐 조금 적절한 수준 내지는 조금 저평가, 예, 이런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19배, 20배 요 정도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포지션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게임이면 게임, 뭐 페이 쪽이면 페이, 뭐 뭔가 좀 업계 선두라든지 뭐랄까 선두권 뭐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프리미엄 부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업종 내에서 좀 선두권 내지는 뭐 그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NHN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호의적인 어떤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구간이 뭐 그렇게 고밸류라든지 부담스러운 어떤 주가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땐 그냥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기대 가치는 조금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ST라는 기업인데요. 과거에 이제 제가 전력 반도체 기업을 자회사로 이제 가지고 있고 그 전력 반도체 만드는 그 자회사가 이제 그 SK 그룹에 이제 지분 투자를 받아가지고 유망하다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기관의 어떤 매도 부분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을 하면서 조금 이제 밀린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이제 뭐 전력 반도체라든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의견을 달리 가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EST에 대해서는 뭐 부담 없게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어떤 홀딩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환경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이제 유망주 리포트를 통해서 스마트 리포트 통해서 이제 짚어드렸었는데 뭐 달라진 건 없잖아요.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고 유니셈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요. 편안하게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뭐 하나금투에서도 뭔가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제목을 달아서 리포트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이제 생산 공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유해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장치들을 좀 만들어서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ESG 차원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고 그쪽에 대한 기술력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우상향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뭐 10배 좀 넘는 수준 10배 초반 정도 되는 어떤 밸류, 퍼 밸류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이제 우량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케미칼을 또 질문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요. SK케미칼은 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좀 들고 계신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건 고점 완전히 찍은 거죠. SK케미칼은 자회사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 전국에서 대장주로서 이렇게 주가가 5만원에서 뭐 5만원에서 46만원이니까 10배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여러 번의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고점 형성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개인에게 이제 물량을 분산시킨 그런 어떤 고점, 이 뚜렷한 고점의 패턴이에요. 이걸 찍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예측의 경우는 아니거든요. 시세는 이제 끝났다 보면 될 것 같고 올라오면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보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뭐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있다면 이 종목은 올라올 때마다 이제 기술적 반등의 어떤 관점에서 물량을 축소 내지는 이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기존에 이제 SK케미칼 자체가 이제 사업이 워낙 이제 탄탄한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적이 워낙 이제 또 잘 나오던 기업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다소 좀 시클리컬한 그런 어떤 사업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꺾이는 흐름이 조금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넥신은 제가 이제 마감 영상에서 워낙 이제 의견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제넥신도 질문을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이제
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코멘트를 계속 꾸준히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네오 이문텍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상장하게 되면 이제 이걸 들고 계셨던 분들도 네오 이문텍으로 이제 바꾸던지. 예. 그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제 뭐 DNA 백신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은 여러 있긴 하지만 뭐 성장 호르몬 쪽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 가치에 비해서 지금 시총 수준이 낮은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면역 항암제 쪽은 뭐 결국은 네오 이멘텍이 앞으로 기대 가치를 받으면서 밸류업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네오 이멘텍이 시총 1조 원 내외 수준에서 뭐 조정받을 때마다 물량 모아가면 괜찮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계속 드려왔고, 제넥시는 지금 뭐 또 CB 발행을 뭐 한다 만다 뭐 이렇게 얘기 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소액주주들 반발하고 계획을 다시 뭐 취소하고 좀 시끄럽잖아요. 예, 시끄러운 주식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경험적인 거죠. 그런 주식들은 이제 보통 시세가 굉장히 좀 깔끔하지 못하거나 부담 커요. 대표적인 게 이제 메디톡스 같은 기업이죠. 소송 걸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됐잖아요. 그 기업을 뭐 펀더멘털적으로 분석을 했다면 사실 뭐 소송에서 이길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었을 텐데, 주가는 뭐 완전히 10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그리고 국내 식약처로부터는 완전히 허가 취소까지 받으면서 나락으로 갔는데, 결국 좀 시끄러운 주식, 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소액 이제 주주들과의 어떤 뭐 이제 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 뭐 헬릭스미스라는 기업도 소액 주주들하고 이제 경영진층하고 좀 뭐랄까 충돌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좀 좋지 못하거나 깔끔하지 못한 게 조금 경험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넥신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요거 질문 올리신 분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롯데케미칼 실적이 좋아져서 매입했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매수가가 이제 29만원, 비중은 20%입니다. 뭐 손절까지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롯데케미칼은 이제 전형적인 시클리컬 대표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예,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을 때 사서 업황이 좋을 때 팔아라. 이런 어떤 논리가 이제 좀 들어맞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 좋다가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주가 이제 튀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조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이 조금 완화되면서 누그러지면서 이제 올라가는 어떤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적이 개선될 미래의 어떤 모습을 좀 이제 올라가면서 반영한 측면이 좀 큰 편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굳이 이제 시클리컬한 것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력을 가지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성장주가 좀 쉴 때 시장을 조금 그냥 압도하는 정도로 일시적으로 좀 올랐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그다지 좀 우호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29만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그 정도는 한번 그래도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 종목은 들고 가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축소한다든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물려도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종의 대표주에 물리는 게 맞죠. 이런 것들은 시클리컬해서 한번 추세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뭐 주구장창 뭐 2, 3년 동안 회복 안 된다든지 영원히 회복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뭐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그런 대표 종목들을 뭐 네이버 카카오를 보십시오. 제가 네이버 카카오는 설명드릴 때 물려도 이런 종목이 물리면 조정받을 때 그냥 들어가면 된다. 예. 뭐 엄청난 분석이 필요한 종목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그런 직관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롯데케미칼은 조금 물리면 잘못되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나오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깔끔한 상담 요청이었던 것 같은데요. 롯데 지주를 47,000원에 매수해서 한 1억 정도 투자를 했고 몇 년째 지금 보유 중이라고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이 지주회사 중에서는 SK가 가장 매력이 높죠. 왜냐하면 성장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바이오 쪽으로는 이제 그 세포 유전자 이제 치료제 이제 CMO 그 사업을 이제 굉장히 급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소 쪽으로 이제 넓히면서 차세대 어떤 성장 동력들을 자회사가 끼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메리트 높은 어떤 지주회사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투자 관점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때는 이제 자회사들을 어떤 걸 끼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요 롯데 지주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뭐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금이 그대로 들어오는 그런 이익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어떤 뭐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인 요소가 분명히 이제 있는 건데 그 주요 자회사가 이제 보시면 롯데쇼핑입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롯데제거라든지 롯데푸드 이거는 이제 식음료 쪽이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상 좀 좋아지는 국면이긴 하지만 워낙 규모 자체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이 워낙 크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기업이 결국은 이제 주요 이제 자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근데 이제 두 기업 모두 지금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아니,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조금 뭐랄까 성장의 어떤 그런 포인트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 중에서는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의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정말 많죠. 뭐 롯데정보통신도 갖고 있고 롯데상사, 롯데푸드, 칠성음료. 자산 가치는 높겠죠. 자산 가치는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저평가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0.43.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자산 가치에 대한 포인트로 주식들이 이제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롯데 지주는 좀 매력이 크진 않다고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 이제 본전 부근에 갔었죠. 46,650원이니까 작년 4월 29일이네요. 야, 이때는 막 슈팅이 확 나왔네. 근데 뭐 1년 동안 지금 옆으로 막 빠졌다가 박스권.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매력은 좀 떨어진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시타 랩셀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바이오주 중에서 그래도 이제 기술이 확인된 기술 수출을 머크로 이제 하면서 기술이 인정된 그런 어떤 NK세포 대표 기업인데요. 최근에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미국에다가 세워놓은 이제 아티바 테라포틱스의 나스닥 IPO 진행이 조금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고요. 뭐 다른 뭐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수급이 조금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눌리는 그런 형태의 시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상승 추세 가리라 봅니다. 워낙 이제 지금 밸류 수준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1조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대표 이제 NK세포 관련 기업이 이제 페이트 테라포틱스인데 그 기업이 지금 한 8조 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기업만큼 뭐 시총을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조 언더에 있는 이 밸류 자체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은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이렇게 찍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임상 자금이 막 엄청나게 필요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 자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또 아티바라는 그 기업의 기술을 이제 넘기면서 나중에 뭐 기술출을 하면 한 절반 정도는 권리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금이 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오텍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뭐 홀딩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마트가 이제 최근에 이제 G마켓 옥션, 이베이 코리아 이제 인수 소식이 좀 있죠. 예, 단독 인수 전에 이제 단독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이 하기로 했었다가 이제 불참을 선언해가지고 어쨌든 신세계 그룹이 단독으로 이제 하고, 거기에 이제 이마트가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향후 이제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에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검증될 것이고,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는 제가 볼 땐 좀 부담일 거예요, 주가에는. 예, 상당한 기간 동안. 예,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마트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예, 신세계 그룹 전체적으로 이 인수권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당 기간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요.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좀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 요인이라는 부분은 좀 이해하시고, 유통주들은 제가 좀 매도 의견 들었었어요. 예, 이미 이제 고점권에 제 이제 마감 영상, 복귀 영상을 항상 좀 시청하시면 제 생각의 어떤 흐름을, 의견의 흐름을 이제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유통주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매도 관점에, 예, 이 정도면 이제 좀 매도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예, 그대로 이제 밀리죠. 예, 제가 얘기해서 뭐랄까 맞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저는 그런 의견을 들었을 때 이런 유통주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뭐 계속 시세는 체크하지만, 매일마다 이슈나 이런 것들은 체크하지만, 투자 전략이 있어가지고는 한참 동안 좀 그냥 관망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유통주 전체적으로 롯데쇼핑이든 현대백화점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랄까 투자 관점으로 당분간은 좀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때마침 이제 요 이베이 코리아 이제 인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밀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고요. 조금 보수적인 어떤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반도체인데요. 서울 반도체는 참 과거에 영광이 굉장했던 기업인데, 이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 월봉. 예. 그러니까 이제 요때 LED 시대였잖아요. 예, LED 시대에 정말 4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호가하면서 코스닥의 대장주 군으로 이제 자리매김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LED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이 기업은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요, 뭐 미니 LED 뭐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투자 전략에서 이 종목을 굳이 가져갈 이유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매출액은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근데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각자 어떤 부분에 보다 이제 포커싱을 두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를 텐데요. 예, 뭐 올해 최대 실적 기대감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미니 LED라는 새로운 어떤 성장 요인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OLED 시대가 돼버린 상황에서 특별하게 이제 미니 LED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삼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좀 계속 매도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또 약세 어떤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서울 반도체는 과거의 어떤 대장주였고 영광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기대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다. 차라리 이제 OLED 쪽이 대중화의 어떤 흐름에서 보다 이제 투자 적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독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저평가 기업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PBR도 뭐 한 배 내외 정도, 그리고 이제 실적 대비해서 PR 수준도 이렇게 뭐 17배, 뭐 작년 기준 이렇게 좀 나오면서 뭐 올해 이제 1분기 실적도 이제 나쁘진 않았죠. 영업이익이 68억. 예. 그래서 이제 좀 저평가 뭐 메리트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제넥신의 주가 흐름에 좀 연동되는 경향을 크게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넥신의 이제 최대 주주, 최대 주주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시면 제넥신의 이제 15% 지분을 갖고 있죠. 레졸루트라는 뭐 이런 기업의 지분도 갖고 있고, 트리거 테라페틱스도 이제 갖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한 어떤 회사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이 좀 반응하기도 하지만 제넥신에 보다 더 좀 밀접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넥신 고점에서 똑같이 고점이 형성됐고 그 뒤로 주가가 좋지 않은 게 비슷한 뭐 궤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독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트렌디하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 다이렉트로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뭐 그런 기술을 갖고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좀 더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 투자한 회사들의 뭐 이제 변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궤적을 보이는 측면에서는 투자에 조금 저는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투자 대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고 있고요. 안정성 분명 갖고 있죠. 안전마진 안전성은 갖고 있지만 사실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에 있어가지고 안정성, 안전마진에 대한 뭐 포인트를 너무 이제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한독은 조금 좀 그렇게 좋은 어떤 투자 대상까지는 좋은 기업인데요. 좋은 투자 대상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틴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제가 좀 커버하는 기업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분께서 지금 비중 30%로 매수가 66,000원에 그래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좀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리포트를 보니 매출액이 좋아서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데 좀 오래 걸린다. 중기로 봐야 할지 단기로 봐야 할지 고민이다.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리포트를 좀 봤는데 뭐 삼성증권에서 주로 이제 커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좀 어려운 분야예요. 웨이퍼 패터닝 인스펙션. 뭐 반도체 웨이퍼 이제 패턴 그리는 그런 어떤 관련된 전공정 장비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하이닉스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중화권 업체향으로 진입하고 있고 1차적으로 일본의 히타치 대체 통한 이제 국산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 반사수에 통한 중화권 비중 확대가 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들은 괜찮게 이렇게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 이제 10월 달에 상장해가지고 지금 주가는 한 2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밸류는 장비 회사인데 작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상된 실적 대비해서 한 30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인 것 같긴 한데 기술력도 좀 갖고 있고 확보하고 있고 세계 유일의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럽게 단기적으로 좀 상장 이후에 지금 25,000원, 뭐 23,000원 저점 찍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 규모 자체도 지금 적지가 않죠. 6,100억.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부담 있는 좀 위치다. 주가 위치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3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권에서 좀 오래 머물 수도 있다. 예, 좀 시클리컬하게 움직이는 기업은 아닌 것 같고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테스라든지 PSK 같은 제가 주로 커버하는 반도체 장비 주들과는 조금 주가의 궤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 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장하고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3배 가까이 고점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바이오 회사도 아니고 뭐 장비 회사인데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 기간 동안은 예, 조정권에서 좀 머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 자체도 퍼로 따질 때 30배면 이게 뭐 장비 회사가 그 정도면 좀 적지 않은 어떤 수준의 밸류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 정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분은 좀 아쉬움이 크실 분 같은데 SK 바이오팜하고 에코프로비엠을 하락 조정 장세였지 않습니까? 올해 이때 좀 정리를 해버리고 LG 화학이 조정 중이길래 그쪽으로 이제 몰아서 들어갔는데 사실 판 건 날라가고 LG 화학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뭐 상심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시노펙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한 비중이 21% 적진 않으시네요. 시노펙스는 주가 흐름만 보면 좀 뭔가 좀 좋지는 않은 그런 궤적을 지금 보여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멤브레인 필터 수처리 기업 뭐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사업 추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테마로 많이 묶이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율도 조금 적은 수준이고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어떤 각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다지 그렇게 신뢰도 높은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자본 총계에 비해서도 시가총액이 작진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싸다,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성격의 종목이라서 뭐 수소라고 좀 뭐 본다면 수소 관련해서 좀 탄탄한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분석해드렸던 뭐 코롱인더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상하 프로테크라든지 아니면 뭐 수소 연료 탱크 기업 자회사로 끼고 있는 뭐 일진 다이아라든지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그런 기업이 보다 튼실하면서 향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뭐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일 거라고 보는데요. 시노펙스는 조금 테마 성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본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올 거라 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올라올 거라 보는데 최근에 뭐 좀 주춤하는 이유가 결국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상장, 그거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수급을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매도하는 그런 경향의 수급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상장하면 사실 배터리 사업부 자체가 그쪽으로 이제 집중되고 그쪽에 이제 같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갈아타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견을 드린다면 LG화학은 어느 정도 회복은 할 거라고 보지만 어찌됐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어떤 비중들을 상당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 분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또 한 종목 보죠. 마크로젠. 마크로젠은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도 이제 뭐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코로나 때 잠시 그냥 탕 튀었다가 코로나 뭐 수해 뭐 해가지고 뭐 키트 뭐 이런 얘기 돌면서 이제 튀었는데 굉장히 눌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시세가 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고 코로나 전국상에서 저점 대비 21,000원 대비 뭐 올라온 것도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유전체 분석 관련해서는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그래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꾸준히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도 전혀 뭐 매도할 생각이 없죠.
그래서 1,000억 정도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우량한,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사업하고 있는 뭐 소마젠을 이제 상장시켰죠. 예. 그래서 소마젠도 그때 한번 코멘트 드렸지만 요것도 괜찮다. 지금 이런 것들 튀어오를 때 사면 안 돼요. 예. 그거 주의하십시오. 이거 상장했을 때 막 이렇게 튀어오르잖아요. 이럴 때는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타이밍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성패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타이밍 부분에서는 이렇게 막 튀어오르고 이렇게 할 때 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분석을 해두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오이민테크도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예? 저점에서 계속 이제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 그 기업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 기업을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기다리는 거죠. 소마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근은 괜찮은 지점인 것 같아요. 소마젠도. 그리고 이제 네오이민테크도 뭐 연결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네오이민테크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장 초기에 제가 절대 이거 뭐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거 지금 살 필요 없다. 지금은 그냥 관망만 하시라 이제 얘기 드렸어요. 너무 이제 초반에 상장하고 초반에 거래 터지고 오버밸류 하는 흐름 전개됐었고, 그대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10,000원 깨질 때, 10,000원 내외 정도 될 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물량 모아가는 관점. 이제 그 기관 물량 나왔을 때도 저는 시총 1조 언더 내외 정도면 괜찮다. 예, 그래서 이럴 때 막 장대 봉 쓰고 막 이럴 때 사면 안 되고요. 예, 이럴 때 사지 마시고 기다리시라는 거죠. 예, 주식을 너무 이제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 완벽하게 분석을 해놓고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타이밍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분석을 해보니까 맞아, 나는 여기 한 2천만 원 투자하겠어. 뭐 이런 결정을 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밍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다가 이런 지점 맞네 하면 이제 한 500 이제 넣고,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또 500 넣고,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조금 물량을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을 괜찮은 기업들은 분석을 해놓고 하시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편하다. 고생을 덜 한다. 왜냐면 막 이격 벌어진 지점 막 거래 터지고 사람들이 막 관심이 크고 뉴스 빵빵 나올 때 매수해 놓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을 고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대중의 뒤안길에 길이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세요. 사람들 관심 없는 지점, 네오 밑에 뭐 대중들 관심 없잖아요. 지금 거래량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지점이 매수하기에 좋은 거지. 막 이렇게 장대 양봉 하루에도 막 20%씩 급등하면서 막 이런 지점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에 대한 의견을 좀 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이쪽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개인적으로 2018년도 조선 업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IMO 2020이라는 이 친환경, 이 선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에 오염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규제하는 그런 이제 그가 이제 규정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그런 해가 이제 2020년에 열린다 해가지고 많은 선박의 어떤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어떤 트렌드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좀 뭐 전망되어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뭐 일시적으로 좀 조선주들이 좀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저점 대비 한 50%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됐죠. 그 강제성을 띈 어떤 이제 규약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뭐랄까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뭐 증권가에서도 많은 어떤 업종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했던 그 트렌드가 좀 형성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게 조금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상 그런 게 없다면 이 조선업이라는 게
뭐 사실 뭐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플랫폼 기업 대비해서 뭐 월등히 뭐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높은 밸류에이션, 뭐 높은 멀티플, 뭐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2차전지에 매겨진 뭐 수십 배에 달하는 어떤 퍼밸류 이런 것들이 매겨질 수는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사실 투자 전략이 있어가지고 뭐 짧게는 이렇게 칠 수 있겠죠. 짧게는 이제 이렇게 또 사이클이 좀 도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조선 해운 이런 것들. 근데 그 사이클로 끝내야지 이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예, 굉장히 오랜 기간 좀 물릴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때 이제 월봉입니다. 2006년, 7년 그리고 또 이제 뭐 해양 플랜트가 또 득세했던 2010년, 11년 요때 이제 쌍봉을 이제 찍으면서 이제 시세는 완전히 그냥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예, 다시는 이 가격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만큼의 기대 가치를 받고 실적을 가지던 그런 시점은 도래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조선주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은 저는 부정적이고요. 예, 투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만 투자해야지 이거 끌고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다시는 뭐 원금이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무섭지만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유증을 크게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봉, 뭐 월봉을 보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 더 떨어지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이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4조 2천억이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이 밸류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또 실적이 아직까지는 뭐 삼성중공업은 이제 적자, 뭐 내년에도 적자 예상되고 있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를 좀 안 해야지 않을까. 무상감자입니다. 무상감자. 유상감자도 아니고 주주한테 주는 유상감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주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액션들을 취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고요.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 수급도 좀 기관 외국인 수급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진중공업도 이제 조선의 이제 기자재 이제 기업이긴 하지만 요건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요건 좀 다른 어떤 관점이다. 그 정도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진 머트리얼즈가 지금 60% 수익 중이다. 대단하신 분께서 이렇게 또 진단 요청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어떤 종목을 수익을 내고 있으면 또 매도 시점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명확해 보이는 뭐 어떤 매도 시점이나 매도 구간이 오면 너무나 오버슈팅이 전개되면 좀 매도 코멘트들도 이제 종종 드리기도 하는데요. 저도 뭐 신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두를 커버할 수 없고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아직은 뭐 매도를 고려할 만한 그런 포인트나 시점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여전히 뭐 기관들도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정말 뚜렷한 어떤 성장의 어떤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매도 고민을 내가 6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를 가지게 되죠. 저도 참 그게 참 어려워요. 50% 수익을 넘어서면 참 그 유혹을 받게 돼요. 이거 좀 실현하고 좀 챙기고 싶다 이런.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제가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업사이드 포인트는 상당히 좀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매도 의견을 아직은 드리고 싶진 않고요. 동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 지금은 매도를 고려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시총이 1조 3천억, 여전히 성장의 어떤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계속 제가 커버해 드리니까요. 너무 이제 과도한 어떤 흐름이 전개되면 일부 뭐 이 실현의 어떤 의견은 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뭐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젊은 분이신 것 같은데 요즘 젊으신 분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자금의 크기를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시드를 만들어가면서 시드머니를 좀 만들어가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관점으로, 왜냐하면 정말 오랜 기간 이제 앞으로는 주식 투자를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과거에는 그냥 주식 장 좋을 때 그 반짝였다가 뭐 그냥 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주식 투자 인구들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패턴이었는데, 앞으로는 초저금리의 상황이 상당히 이제 이어지고 고착화되는, 왜냐면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뭐 한 8%, 9%막 이럴 때는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이제 이자율도 높은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률도 굉장히 낮잖아요. 예, 뭐 기껏해 한 뭐 2%, 3%. 그러니까 이자율도 이제 높아질 수는 없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자산을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가? 그렇다고 뭐 급여가 막 팍팍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소득의 어떤 급여는 그렇게까지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투자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불려야 되는 완벽한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주식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 분께서는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태경 케미칼을 들고 계시는데 이게 마이너스 한 3%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서 이제 샀던 건데,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리기로 이제 이게 분석해 드리고 나서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면서 뭐 드라이아이스라든지 신선식품의 어떤 막 배송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기업에 대한 실적 향후 전망이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래서 거래가 터졌어요, 사실. 예, 그래서 좀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이걸 이제 뒤늦게 여기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타이밍의 문제죠. 이 기업은 뭐 전혀 이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없잖아요. 예, 뷰 자체도 달라질 건 없는데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좀 없었다 보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절대 제가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작년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막 이렇게 막 이격이 벌어지고 거래 터지고 하는 지점에서 막 매수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지양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게 여기서 더 치고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상당 기간 또 조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주식이라는 게 좀 뭐 안정성을 가지면서 좀 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격이 벌어지고 거래 터지고 장대 양봉 서는 지점에서는 사실상 좀 추격 매수하는 어떤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금 확률상 확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흔들리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제 보유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어쨌든 태극키메칼은 조금 매수하는 타이밍상 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매도할 이유까지는 없겠지만 마이너스 3%라고 그래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금 당장 이걸로 뭐 얼마 벌겠다 이거보다는요, 진짜 큰 돈 버는 건 딱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정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뭐 특정 한 두세 종목에 막 집중 투자하고 뭐 그럴 때는 뭐 레버리지도 익히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익힌다는 게 막 빚내서 투자하면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상 수백억의 어떤 자산을 일군 사람들은 초기 투자에서 레버리지를 안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써야만 성공한다, 주식으로 슈퍼개미가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슈퍼개미가 된 사람들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 이제 쌓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딱 이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종목과 어떤 시점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상태에서, 그때 레버리지까지 집중하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계좌를 빵 튀겨버리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빚을 내서 투자해야만 성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슈퍼개미가 된 사람들은 딱 정밀적으로 딱 타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점을 안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오면서.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그런 엄청난 기회, 이제
작년에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가 인생일 때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직관적으로 기회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오랜 기간 이제 쌓아온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꾸준하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경험을 쌓아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무리해서 경험이 별로 없거나 공부가 별로 안 된 상태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메리츠 화재도 이제 들고 계시네요. 메리츠 화재. 요 이제 최근에 배당에 대한 약간 좀 안 좋은 이슈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린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보험주에 대한 투자를 조금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기조 속에서는 뭐 은행주라든지 증권주도 그렇고 이제 화재주, 뭐 보험주들이 좀 추세적으로 좋은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다지 투자에 있어가지고 매력적이는 않은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는 어렵고 사이클적이죠, 굉장히. 금호건설도 이제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건설주를 굳이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HDSD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DL건설, 뭐 GS건설 요 정도 대형 건설사를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금호건설이 뭐 그렇다고, 금호라는 기업이 이제 대기업이긴 하지만 건설업종 내에서는 캐파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사실 조금 건설주 내에서는 좀 큰 어떤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수급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수급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코멘트 드렸지만 또 사이클상 좀 괜찮아지는 어떤 구간대로 들어오는 것 같다는 코멘트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볼 걸로 생각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형주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는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이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